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국가 주권 포기와 진비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의 대응이 어처구니가 없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 내놓은 답변은 말씀드릴 게 없다가 전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라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파기해놓고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겠다고 한 것이 셈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청와대는 오후에야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간략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변인의 통보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우리의 국익과 주권의 근본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설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침묵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오만이고 무책임이다. 오늘 한겨레 사설 내용입니다. 어제 불리한 사안만 터지면은 침묵하거나 자맹하거나 외국 순방을 나가거나 혹은 나중에 유체이탈성 발언을 내놓거나 이러다가 진짜 국가적으로 큰 변란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이 뒷감당할 그 능력이 있는 대통령인지 우리는 여기서 중대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 포기 사안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신문, 진보신문 가릴 것 없이 오늘 아침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토에, 우리 시설에,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런 외적의 침입이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반격할까요 말까요? 이걸 미국에다가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여전히 침묵을 유지한다.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서영석 이사장께서 휴가를 내시던 바람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오늘 순서 이어가도록.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조간신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 한번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일보 사면인데요. 자, 이 미국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더 가져가시라. 사실상 무기한 가져가시라. 이름으로써 우리가 치르게 될 비용이 얼마인지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2020년대 중반으로 다시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지불하게 될 안보 비용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 용산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이 보류된 데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한미일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논란에 따른 정치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군 능력 강화. 예. 아무래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더 가져가게 됨으로써 결국 이 안보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선 한국군의 능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들어가게 될 그런 비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도입 무기, 미국에서 도입할 무기들을 말하는 거죠. 공중급유기 1조 4천억, 글로벌 호크 1조 3천억,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1조 3천억,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1조 2천억,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독일에서도 무기가 도입되는데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당 20억이라고 합니다. 야, 한 발 쏘는데 20억이에요. 참. 자, 그리고 국내 개발 제품도 있긴 한데 이 부품 상당수는 미국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군사 정찰 위성 1조, 이지삼 3조 5천억, 그리고 차기 다련장 로켓 3조, 그 FX 사업 7조 3천억, KFX 사업 18조,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2조 5천억. 예. 이 한국군 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누가 이거를 기획하고 또 추진하겠습니까? 결국 미군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게다가 이 모든 미국 도입 무기, 독일 구입 무기, 그리고 국내 개발 다 합쳐서 한 40조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최소치라고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예. 일단 한국군 능력 강화에만 40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보류에 따른 기회비용, 그러니까 용산 동두천 여기 평택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또 보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용산 같은 경우 서울시가 다 이제 그 빈자리 뭘 채울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모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산 한미연합사 기지 4조 1,745억. 언젠가 옮겨갈 그 자리, 조금 더 그 자리에 있느라 발생하는 비용이 4조 1,745억이라는 겁니다. 동두천 미군 2사단 대략 1조 7,363억에서 17조 3,635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시세 기준으로 그러하다는 건데, 자, 이거 주한미군이 좀 뿜빠이 해줄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정부가 돼야 되는 돈입니다. 왜냐?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정치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게 뭐 꼭 비용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미일 정보 공유함에 따라서 이게 대북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도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우리 한국의 정보를 지들 멋대로 이용한다? 그럴 경우 이걸 제재할 길이 없다는 거죠. 야, 일본을 우리 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정부에게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을 우리 편으로 봐도 되냐? 이거 말입니다. 이명박 때 추진했던 군사정보 공유 협정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 정말 위험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일본을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또 우리 편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100년도 안 된 그 시기, 주적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주적. 일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과 과거사에 대해서 혹독하리만치 이렇게 책임 추궁을 받지 않았던 그 일본과 우리가 한 팀이 된다? 한 동지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일본을 동지로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MD,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또
우려된다는 거지요. 쓸데없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척을 지면은 이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바,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여러 수치,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따져본다면은 지금 한국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이 국론을 통합하고 또 국회에서 최소한 토론하는 과정 없이 지들 멋대로 사실상 무기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를 했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상 무기 연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기 연기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건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다. 2020년대 중반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전환 목표 시기를 국방부가 내세웠었죠. 근데 2020년대 중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이건 2020년 가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니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실상 무기 연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언론의 그런 표현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한민국 국방부 장관 2023년 이후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이후? 그럼 2050년도 가능하겠군요. 2060년도 가능하고. 또 2012년이라고 철석같이 합의를 해놓고 두 번이나 연기한 거 아닙니까? 2023년. 그때는 어느 정부 휘하에 있는지도 모를 국방부 아닙니까? 2023년 이후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말로서 사실상 무기 연기 아니냐는 대다수 언론의 표현이 오보가 되는 겁니까? 자, 이 사실 무기한 연기라는 평가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영내 안보 환경의 안정화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핵심 조건이고 안보 환경은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북한이 이 핵 무기를 포기하고 또 그래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해소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을 시도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2023년에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나요? 북핵이 해결돼야 전자권 전환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2020년대 중반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해놓고 실은 2023년 이후에 확실하게 전자권 전환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도대체 이 국민이 또 언론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북한군이 무서워서 미국에 매달렸다는 이런 일부 비판적 평가에 발끈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 아니 그렇다면은 이렇게 당당하다면 이게 자기들의 나름의 어떤 투명한 로드맵이 있다면은 사전에 야당과 또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공론화 과정 없이 지들 멋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국민일보 이면을 보면은 배병우 워싱턴 특파원의 그 칼럼 내용이 있는데 말이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전자권 이양이 무기 연기됐다는 보도는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이행체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한민구 장관이 말이죠. 예.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전자권 행사가 무기 연기될 것이라는 분석을 촉발한 전자권 전환 조건의 하나인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영내 안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실무 협의를 맡았던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나섰다. 그는 세 가지 전환 조건 중에 한국군의 대응 능력 강화를
설명한 두 가지가 주된 조건이고 안보 환경은 부수적인 조건이다 라면서 안보 환경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의 별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게 얘기가 왜 이러죠? 북핵 문제가 결국에는 안보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 문제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 이게 미뤄졌다라는 것이 국방부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기자회견에서는 안보 환경은 부수적 조건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 개념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그 전작권 연기해 이 한마디를 이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논리적 그 근거들 또 합당한 명분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 한 줄 전작권 연기해 이 말을 이행하느라고 뭐 전후맥락 살피지 않고 또 정부의 신뢰 또 대외적 명분 이런 것들을 다 방기하고 무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도 이러하고요. 청와대도 기가 막힙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서 한겨레 사설을 인용했습니다만 오늘 한겨레 6면을 보면은 청와대 뒤늦게 해명 그마저 황당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 뒤 청와대는 쭉 침묵을 했다. 그런 침묵하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공약 파기 지적이 거세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은 공약 이행보다 국가 안위를 고려했다면서 공약 파기는 아니다 라고 하거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지만 전작권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등 앞뒤가 안 맞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급조된 변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민경욱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는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오후에 청와대 입장은 이렇게 밝힌 셈이다. 비판 듣기는 싫고 그렇다고 정당한 명분을 이렇게 내놓자니 그런 명분은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와 국방부 말이죠. 이런 청와대와 국방부 만약에 진짜 국가 별난사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외부의 침입이라도 받는다면은 그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번에 당장 북한과 NLL에서 충돌을 빚었을 때 이게 쏘려던 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결국 후퇴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군에게 자녀를 맡기고 그 자녀가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부모님들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진짜 이런 군을 믿고 우리의 안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번 그 미국과의 합의 가운데서 핵심은 또 전작권 포기뿐만 아니라 용산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 문제입니다. 앞서서 제가 비용에 대해서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210여 단의 평택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 관련 없이 별도로 합의돼서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친 사안이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합의를 번복했다. 미국의 애걸하듯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얻어내려다 보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일을 서둘러 결정하고 말았다. 미국으로서는 용산과 동두천 기지를 두고 평택의 미군 기지 하나를 거저 얻은 셈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기지를 만들어주느라 막대한 비용을 퍼부은 꼴이 됐다.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우스운 짓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동두천은 미군이 떠날 것을 알고 세워놓은 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됐다. 또 용산기지의 경우 한복판에 한미연합사가 남게 됨으로써 공원 조성 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지 이전 문제는 애초에 국회 비준을 받은 사안인 만큼 그 합의를 변경한 것도 다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더라도 야당과 법학자들은 미군 기지 잔류, 국회 비준 동의 다시 받아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미 비준을 거친 조약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데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비준 대상이냐 아니냐는 행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울시나 동두천시의 경우 애초 계획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오늘 한겨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군 출신이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협정 개정 당사자인 양 당사국을 정부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을 비준한 국회의 재승인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결정했다면은 그 이전 계획이 뒤바뀌어서 그냥 잔류하는 쪽으로 남는다면 당연히 국회 승인 또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비준은 불필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국회 무시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한편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 양반 그 어느 당 소속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동두천 시민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미 이사단 정문 폐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는 사실 이 부대 이전을 전제로 해서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됐군요. 아니, 이렇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것이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을 문제라면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아주 노골적이고 정말 명증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국회 무시,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게시판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님,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 것 같이 안보 이런 건 외부에 맡기고 일단 청와대는 사찰 공작 컨트롤 타워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은 이제 국민 민생 그리고 국민 안전, 국가 안보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정권 안보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권 안보만 할 수 있는 안보 유능 정권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상황이 닥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도 이건 바로 이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바지 벗겨가지고 내쫓는 이런 식의 그 정권 안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유족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이런 그 사적인 충돌, 이걸 갖고 말이죠. 무슨 전대미문의 상황짓을 했다라면서 유족들을 인간 쓰레기로 몰아갔던 이 정권의 이 안보 체계, 정권 안보, 이것만은 정말 유능합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권 안보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죠. 물론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찍은 바 없습니다. 행여나 이게 부뚜껑 찍었을 때 이게 그쪽으로 넘어갈까봐 굉장히 고심하면서 다른 후보 찍었는데 말이죠. 오케이 마리님, 우리나라 군대 무능하잖아요. 장비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각종 다운그레이드에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는데요. 박근혜가 보기에도 위험하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자기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미국한테 넘긴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야, 우리 이제 조합원분들의 이 풍자 능력, 이거 정말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탁월합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군대 직무유기, 똥별들 전원 총살하라. 대통령 탄핵,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그리고 사단장 등 똥별들 전원 총살하라.
이거 뭐 총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들이 똥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모두 다 아주 화끈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예. 까막새님,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면 한국군 계급은 높아야 준장, 대령급 정도만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작전은 미군 장군이 세우므로 작전을 원만히 진행시킬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글들 잘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수렴하는 정치 토크입니다. 예.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군요. 동두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시장이 됐군요. 사실은 좀 경기 북부 지역은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 강력하게 반발할 문제지요. 예. GG님, 수구 정권은 경제, 안보 최악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요. 더불어 살자님, 자기가 소소한 것까지 다 챙기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만기칠남이라고 해서 소소한 문제까지 손톱 및 가시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시려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정작 챙겨야 할 거대한 문제, 특히 국가 군사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상황,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모두들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질 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은 뭐 다 알고 그 후보에게 표를 찍지 않았을 국민들이 48% 이상 됐단 말이죠. 한 절반 정도가 비토를 놓은 그런 후보인데 말이죠. 예. 그런데 자기 한 80, 90% 정도 지지받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있잖아요. 국회 무시하고 말이죠. 이건 군사주권과 관련한 문제를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어제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멘트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작권 관련한 그런 입장 표명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못 받으니 미국이 계속 행사해주세요. 이런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들에게 보내는 먼 나라의 호령. 이제 이 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떠들듯이 뜨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팔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 군대를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네, 똥별들에게 보냅니다. 똥별 헌정곡입니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가사가 있는 멸공의 횃불입니다. 네, 멸공의 횃불이었습니다. 이 합창곡이라서 가사가 잘 안 들리셨죠?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미국,
아니라 우리입니다. 가사가요.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북한이 무서워서 미국한테 기댄다는 사람들에게 사나이 기백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전우여 내 나라는 미국이 지킨다. 이거 아닙니까? 전자권 전환 무기 연기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뭔 목숨을 겁니까? 아유 진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 내가 국방장관이요, 내가 참모총장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염치가 없는 자들이죠.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주국방력. 벌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인데요. 한 8년 지났습니다. 그 말 듣고 좀 자존심이 상한다면은, 염치가 있다면 8년 안에 자주국방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전자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년 지났는데도 우리는 자주국방이 없으니까 미국이 대신 이 권한 가져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능한 자들, 기본적인 진정성도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한다? 못할 일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전자권 미국 가져가라 이러는 건가요? 그렇다면 똥별들 우선 옷을 벗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쥐자리는 지키면서 전자권 연기 요청하고 안보 운운하고 말이 됩니까? 방사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자성만 돼도 격발하는 소총, 성능 검증이 안 된 함정 음파 탐지기, 엔진 결함 차세대 전투기,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군모, 북한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 기관총에도 뚫리는 해병대 장갑차. 이쯤 되면은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북아시아 평화관리나 제대로 하지.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북한을 상대로는 수시로 자극합니다. 잽을 날려요.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인가? 그거 하는 집단에게는 또 정부 지원금 또 팍팍 꽂아주고요. 아주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무책임한 자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끔찍하다라는 말을 했었지요. 그 말도 어느 기회인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을 풍선에 달아서 날려보내려고 하니까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또 왜 제지를 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우익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방관해왔던 경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다른 내용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막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보들, 어제 주장과 오늘 해명이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각하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범죄다, 이런 인식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오늘 낮 1시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공대위가 구성이 됐네요. 민주회복 파주시국회의를 비롯한 단체들이 정부가 오늘까지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민소송단을 모집해서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국자와 경찰을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말이죠. 쏘는 곳에다가 이제 격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면 자신들도 위험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또 이게 무슨
아무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는 겁니까? 북한의 그 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누가 이사를 가며 누가 거기서 삶의 터전으로 삼겠습니까? 이자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뭐 비공개로 한다면서요. 근데 공개적으로 또 이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래, 그렇게 삐라 한 15만 장 날리면은 북한 체제가 바뀝니까? 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렇게 쓸데없는데 정력과 공력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위험을 초래하고, 이 대북단체도 문제지만은 이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관련해서 눈 감고 본척만척하는 이런 이 나라 공권력, 그래 놓고는 정권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문제라고 판단되면은 법적 근거도 없이 차단하고 제재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멸공의 횃불, 주말 점심 집합시간인 줄 알았다고 하셨네요. 우리 장성들만, 그러니까 똥별들만 정리해도 군개혁을 앞당기고 국방력 증진될 텐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작권 환수 사실상 무기연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정체성은 간도 특설대 관동군, 무기는 대량 구입, 대량 불량품, 내무반은 성추행 왕따, 구타, 살인 의문사. 장교들은 여군 성추행, 똥별들은 골프장. 전작권이 넘어와도 나라가 넘어갈 판입니다. 수백만 일본군과 맞짱 떴던 독립군, 광복군을 이을 군대가 오면 전작권도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전작권 환수 사실상 무기 연기를 지지하는, 근데 참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를 펴신 대단군님의 댓글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 다름과 달몸님, 전시작 전권 환수도 포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똥별 계급을 모두 폐지하고 병장들로 군지휘부를 구성하라, 이런 글도 올리셨고, 내포지기님,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면 보통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관피아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콩고물이 널려있는 국방예산 나눠 먹기에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유님, 미국 무기회사에서 사드 사주면서 커미션 받으려고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이 글에 주어는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커미션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주체가 없군요, 보니까 문장에. 이영님, 똥별들이 계속 국방비를 빼먹으려고 전작권 환수 거부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이 지켜라. 우리는 계속 국방비 삥땅 치겠다. 예. 앞서 우리 내포지기님의 글과 같은 맥락입니다. 베르나르도님, 국가의 구조 업무도 언딘에게 외주를 주더니 이 나라 존망이 걸린 국방도 외주를 주느냐. 예. 그러자 희랑님이 국방 외주는 진작 이승만이 줬는디요. 인하우스를 하자는데 싫다 버티는 게 웃긴 건지 라고 하셨고요. 한소리님, 전작권 왜 받아? 받아봐야 돈 되는 게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지 똥별들. 받지 말아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야, 대체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게 뭔가 콩고물 때문에 이렇게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그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군 참모총장 출신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이 사람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던 2006년에 군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군 간부들을 향해서 앞서 들으신 대로 군 장성들이 별달고 거들먹거린다라면서 공박한 듯 따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상태 씨가 이 무렵부터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MB 정권 때 검찰이 말입니다. 이진환 검사 혹시 그 사람 아닌가요? 그 여기자한테 성희롱했던 아닌가? 이진환. 맞네요. 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을 당시에 말이죠. 이진환 씨가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부장으로 할 때 우리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에 관한 군사기밀을 록히드 마틴에 누설한 혐의로 이 김상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적을 미국을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게 스파이 짓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2003년부터 그래서 2010년까지 한 업체와 무역 대리 계약을 맺은 그런 록히드 마틴 쪽에다가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국방 중기 계획 등 2급, 3급 군사 기밀을 모두 12차례나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상태 씨가요. 전 공군 참모총장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다 이랬던 사람이 말이죠. 2급, 3급 군사 기밀을 모두 12차례나 이런 록히드 마틴에다가 넘겼다는 거죠. 이 업체가 2009년과 2010년에 수수료 명목으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2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군사기밀 유출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김상태 씨에게는 또 이 얼마나 돈이 갔는지 혹시 안 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그 후속 보도 이게 있는지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 아시네요. 다 알아요. 다. 이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예. 군기밀 팔아넘긴 전 공참총장 해서 한겨레 기사도 있었군요. 예. 2013년 5월 17일에 이때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네요. 서울고등법원이 말이죠. 유죄란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 기밀은 그 김상태 씨 말고도 또 있었어요. 예비역 공군 대령 그리고 예비역 공군 상사 이 사람도 함께 이제 재판정에 섰는데 이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 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 사양이어서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록히드 마틴 직원들이 방문할 때 김상태 씨가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함께 토의하기도 했다. 공군과 록히드 마틴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 기밀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치가 떨리네요.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나라 지키기는 무슨 나라 지켜? 이 국가 안보를 수익 모델로 삼는 이런 자들이 이 별을 달고 자빠졌으니 이러니 똥별이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김상태 씨를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이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예. 이거 보니까 집행유예네요, 보니까. 참, 관대해요. 아주 관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내 대표 박영선은 잊어라. 선명, 강경파 박영선이 돌아왔다. 10월 17일 기획재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장관의 일문일답.
기획재정부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은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하다가 우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가 그랬고요. 좌측 깜빡이 켜는 척하다 지금 우측 통행, 우측으로 가는 거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진작하겠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게 없어요. 어제 하루의 답변만 보더라도 그래요. 김원미 의원이 오전에 2분기 이후에 경제 살아나고 있냐 그랬더니 장관이 살아나고 있다 그랬어요. 오후에 홍종학 의원이 현재 우리 경제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횡보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루 사이에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장관의 말이. 제가 중간에 답변 좀 올리도록 그렇게 좀 패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인데 네. 하루에 국정감사 하는데 오전 오후에 장관 답변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뉴욕 가서 한국 경제 설명하고 오셨죠? 거기 가서는 한국 경제 괜찮다고 투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 외국인한테 투자, 한국인 나쁘니까 아니, 투자하지 글쎄. 마라 그럽니까? 그러고는 바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로 인하해요. 한국은행이 금리 2%로 인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거든요. 지금 N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측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만은. 네? 그 답변 못 하셔요? 저는 그 능력까지는 신의 경제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엔저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된다는 걸 갖다 답변을 못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시장에서는 여행값이 얼마 될 거야 알거든 저 네? 벼락부자 됩니다. 시장에서는 110, 120 이렇게 보고 거기에 관해서 경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있지만은 경제부총리가 그냥 여행이 뭐 120 간다, 13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부총리가 더 문제입니다. 저도 좀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총리께서 초조해 하시면서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끼어들기 일반적으로 계속 몰아붙이시니까. 네, 뭘 일반적으로 몰아붙여요?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시니까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제가 그 예측 능력은 없다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않습니까? 예. 좀 여유를 가지세요, 부총리께서. 예? 자, 얼마 전까지 균형 예산이었어요. 균형 예산. 균형 예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적자 예산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하고 뭔가 좀 죄송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부가 어떻습니까? 완전 배째라예요, 배째라. 더군다나 이 균형 예산이 그럼 균형 예산이 왜 깨졌냐? 바로 아까 2008년도 세수 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MB 정부 때 이미 경상성장률 뻥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세수와 세입이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세입 세출이 맞지가 않았는데 이걸 적당히 속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적자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직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자 서도 솔직히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한테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재정적자로 해서 정말 경제를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아니죠. 지금도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이게 통계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실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재정적자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부자 감세했느니 부자 증세했느니 지금 이런 딴게 생겼어요 지금? 부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답변하고 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염려하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솔직하게, 정책을 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경제정책 책임자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 망치려고 한 야당 원내대표가 없었듯. 돌아온 박영선. 예. 원내대표 때는 어디 유체 이탈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 선명하고 말이죠. 대여 화력이 아주 충만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최경원 원내대표 앞에서 그냥 아주,
그야말로 불같은 그런 추궁을 나타냈네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쩔쩔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경제 망치려는 경제부총리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뒤에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야당 망치려 하는 야당 원내대표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속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원내대표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명예실추 이걸 한번 좀 회복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원내대표 때 좀 이렇게 화력을 발산하시지 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다음에야 참 보면 말이죠. 항상 뭔가 권력을 가졌을 때는 맛을 잃다가 권력이 없을 때 맛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비주류일 때는 뭐 상당히 그런 대로 멋있는 사람인데 뭐 그게 당대표가 된다든지 경남도지사가 되니까 그렇게 또 전혀 딴 사람처럼 보여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저기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의 그 소장파 의원 아닙니까? 바른 소리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MB 정권 때 사무총장이 되면서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또 완전히 MB스러운 그런 언사와 행동을 보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 부산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했던 당시 원희룡 사무총장의 모습도 전 지켜볼 수 있었고요. 이게 사실 여당만 이러는가 봤더니 야당도 보니까 뭐 좀 권한을 가지면은 갑자기 뭐 중도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온건이 되고 말이죠. 왜 이렇게 길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좀 세게, 강하게, 선명하게 나가서 손해본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했고요. 그 선명성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걸리는 걸 못 참나 봐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경제가 4분기째 0%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올 3분기에 전 분기보다 0.9%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버팀목이던 수출이 1년 만에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서 경제 회복세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맛봤습니다. 그 공백을 내수와 서비스업이 메웠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가 직격탄을 맞았던 데 따른 이런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건데요. 뭐 그나마 이런 지표를 붙잡아 준 거 어마어마한 타격을 보지 않도록 지표가 관리됐던 거는 나랏돈이 들어섭니다. 나랏돈. 자, 정책, 금리, 온갖 부채질을 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아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 한국일보 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암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대기업 CEO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기준금리 인하 이거 할 테니까 기업 투자 이 좀 성의를 보여달라라는 그런 말인데 말이죠. 기업들이 투자하면 다 될까요? 뭐 기업들이 지금 돈을 움켜쥐고 풀질 않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의 그 일면 내용이기도 한데 말이죠. 부자들이 안 푸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안 푸는 거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푸는 거죠. 빚내서 소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3면을 가보면 가계소득 증가율 1%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월 200만 원 밑돌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사교육비, 주거비 등 기본생활비 등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4만 7천 원에 이른다. 자녀 2명에게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가계의 경우 한 달 평균 70만 원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올해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지난해엔 0.8%로 1%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소득 증가가 부진하다 보니 현재 소득을 마음껏 쓰지 못하고 최대한 긴축하려 드는 것이 가계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가계소득이 부진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고용사정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7%가 월급이 200만 원을 밑돌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163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기본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셈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들마저 수익률 저하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나머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융권 희망 퇴직 인원은 10,000명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심각해진 시점이 1997년 이후인데 임금과 고용이 큰 타격을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의 말도 오늘 조선일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계소득 증가가 답이라는 겁니다. 가계소득 증가를 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풀어야 되겠죠. 풀까요? 예. 아니,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토해내라 이러면서 압박을 가할까요? 그럴 의지는 물론이고 그런 권위가 있는 박근혜 정부인지는 또 의문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한겨레 이면을 보니까 초이노믹스는 벌써 추락했나. 곽정수 경제부 선임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길을 잃은 것 같다. 추락하는 초이노믹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내놓았던 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조차 초이노믹스의 효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취임 직후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세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치겠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당찬 포부를 밝혔죠. 41조 원 이상의 재정 금융지원책,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같은 이런 부동산 거품 방지용 안전핀까지 뽑아버린 과감한 부동산 부양책,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13건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거의 매주 한 번씩 쏟아냈는데 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이끌어냈는데 한동안 생기가 돌던 경제가 다시 움츠러드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분기 실적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3.2%로 5분기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고요. 20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 지금 1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1900선 붕괴까지 걱정할 지경이죠.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100일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것 같다 이러면서 피곤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글쎄 이 100일 만에 이 초이노믹스는 결판 났다. 모든 것이 판정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긴 하지요. 사실 이게 대외적인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또 정부 여당 말로는 30여 개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어서 야당이 무성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잘못된 진단과 반짝 경기 부양에 의존한 처방 탓이라는 우윤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그런 판단이 상당히 주목되네요.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지요. 이거 말 그대로 이것은 반짝 처방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 우선점이 당장의 경기 부양에 맞춰지다 보니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일 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딱 일본처럼 체질 개선보다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같은 손쉬운 부양책,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그런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서 경제 민주화를 포기한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하면 소비가 늘 수 없고 내수 활성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곽정수 기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와 수출만 강조하던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 이건 사실 최경환 부총리도 이야기했던 건데 말이죠. 하지만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말로만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1%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놓고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펑펑 그야말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이노믹스는 벌써 추락했나 이런 제목, 이미 추락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양극화 심해지면 이건 좀 큰일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말이죠, 그냥 뭐 사회 불만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불만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소득 계급 간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권력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글쎄, 이런 정권 안보에만 관심이 있고 민생에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치안 상황을 따져본다면은 그런 소득 계급 간의 이런 어떤 상당한 그 갈등이 물리적 그 충돌로 이어질 공산도 커질 텐데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 개념이 없으니 뭐 그런 것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정권 안보만 지키면 된다, 이 발상을 갖고 있다면은요, 우린 정말 권력이 아니라 흉기를 주변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청라에서님, 최경환 부총리 진실 한마디를 했네요. 환율을 알면 자기는 벼락부자가 된다고. 예. 개인 돈 버는 것이 모든 행동의 이유다. 이 사실 뭐 최경환 부총리뿐입니까? 이 나라에 썩어 빠진 일부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보수들의 그 형태 아니겠어요? 모든 사고의 중심이, 사고의 기본이 자신의 이익,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탐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줄을 서면은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대 또 서민들의 생각이고요. 항상 특정당을 찍는 그 서민들 말입니다. 하하님, 그 수구 정권이 경제민주화 복지 아젠다 선점에서 우려먹고 토사구팽했는데 이제는 민주개혁 세력도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공세적 적극적 태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제, 진짜 안보는 우리가 한다. 수구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최악이다. 예, 이런 의견을 올리셨네요. 사실 그래서 우석훈 박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이 야권 성향의 그 인사들과 또 정당들과 교류를 했던 우석훈 박사인데, 진짜 정책, 진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난 대선 때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캠프에 합류하다 보니까 그냥 공약을 사실상 급조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의 행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짜임새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우석훈 박사의 그런 의지,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포지기님, 원내대표 때는 왜 저런 날카로움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이미지 정치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그만두는 과정 보십시오. 뭐 진상이 다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흔드는 세력들, 이 세력들 때문에 할 일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그 칩거하기도 하고 말이죠. 기자들 따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자신이 뭐 잘못한 점은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과연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답인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박영선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약자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야당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인이고 또 대변해야 될 그런 주체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세월호 국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합의를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쯤 되니까 더 이상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마당까지도 자신은 옳았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내가 옳았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말이죠. 이제 와서 저렇게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게 추궁하고 몰아세우고, 저는 거기서도 이미지 정치의 틀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당하고 맞서서 큰 소리 치고 압박하고 그건 잘한 겁니다만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지 정치 버리지 못하면, 이미지 정치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현장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목소리를 챙겨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엘리트의 그 계급이 돼버려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서 현장을 잊어버린, 이미지만 남아있는 그런 정치 오래 못 가죠. 그럼 단번에 그 허상이 다 드러납니다. 예, 국민들 똑똑하거든요. 야권 지지자들 옥석을 가리는 능력만은 분명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말이죠. 예. 100분의 1님, 그 자본을 기반으로 한 파라오 집단들의 세계화로 전 세계 나라들이 이런 상황임. 이걸 부러워하며 좋다고 저들의 대열에 승차하려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러니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킨 51%가 저런 신분 상승을 꿈꾸는 대중들이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보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갈 겁니다. 거짓말을 하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51%, 저들을 어찌할까요? 답이 없네요. 제가 봐도 말이죠. 오포능평리님, 대리기사입니다. 요즘 대리일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불금인 어젯밤 작년 이맘때 비해서 수입이 반이군요. 암울합니다. 그립습니다. 노무현님. 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경제가 아주 황폐해져가지고 IMF에 주둔하는 상황이 온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경제 거시는 물론 미시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집권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하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조선일보 보십시오. 다 이게 무상급식 때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누리 예산을 지금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게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 무상급식 안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누리 예산은요 무상급식의 1.5배의 그 예산이 더 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무상급식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자들은 무상복지가 상황을 이 꼴로 만들었다라면서 야당 책임, 뭐 좀 더 염치가 있다면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 물면서 이 무상복지 때문에 나라가 거덜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정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청산돼야 한다라면서 여당의 새로운 주자를 마치 과거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막 띄우면서 이렇게 밀어주겠죠. 조중동의 차기 대선 전략자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앞날이 다 예견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어디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TV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이렇게 켜면 나올 수 있는 방송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하나하나 시간대를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TV와 국민라디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시는 방법은 역시 조합원 가입도 매월 조합 납입입니다. 재정적인 그런 안정 궤도에 오른다면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인적 자원, 또 더 많은 그런 구상을 통해서 언론 장악 시대, 언론의 공정성 회복에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죠? 국민.tv,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조합비 납입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영석 이사장이 빠진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 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